자, 제가 지금부터요 6장의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 6장의 사진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 번째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이에요. 세 번째 사진입니다. 축제네요. 네 번째 사진이에요. 보카 주니어스라고 하는 축구팀이거든요. 원래 마라도나가 잠시 뛰었던 데죠. 아이고. 다섯 번째 사진이에요. 여섯 번째 사진입니다. 자, 지금까지 본 사진들의 차이가 뭐죠? 자, 뭐가 다르죠? 맞아요. 시선이에요. 지금 보면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피사체죠. 근데 피사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한테 뭔가 찍히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뭐 인물들인 것처럼 여겨지긴 하네요. 어쨌든 등장인물들인데요. 이 등장인물들의 시선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의식되는 사진이 있고 지금 그렇지 않은 사진이 있죠. 지금 이거는요. 다 자신들의 딸들에 관심 있네요. 이분도 딸에 관심 있고 이분도 딸에 관심 있고 이런 식으로요. 이건 어때요? 제가 이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건 어떻죠? 저한테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건 어떻죠? 멀리서 찍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이건 어때요? 이건 전형적으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여기서 지금 뭔가 이렇게 재밌게 사람들 앞에서 하고 있던 분이 저기 뭔가 외국인 있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지금 웃고 있는 장면이죠.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이 뭔가 사람 수가 제일 많지는 않지만 제일 깊은 사진인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요. 여기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죠? 여기 한 명 있네요. 여기 꼬마에도 한 명 있고요. 또 한 명 있고 또 한 명 있고 저기 또 한 명이 있고 지금 시선들이요. 되게 이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시선들 속에서 저라고 하는 존재, 뭔가 여기 사진 찍었을 법한 그 사람이 느껴지는 지금 시선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시선도 있죠. 그러니까 전화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맞아요. 제가 이런 식의 사진을 찍어오기 위해서는 제가 저 장소에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여행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것들은 마치 그 사람은 그 장소에 투명 인간처럼 없는 것처럼 없는 그런 사진들이 많이 있죠. 다음은 전형적이에요. 자, 양 사진들입니다.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소, 세 번째. 자, 어떤 차이가 있죠? 자, 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제가 어디 있었어야 돼요? 저 지금 양떼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진은요, 지금 제가 양떼 앞에 있는 거네요. 근데 제가 여기 앞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저를 옆으로 피해가면서 지금 이 사진이 찍히게 된 거네요. 그냥 이 사진만 보면 모르겠지만 이 사진은 저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여기 있는 양들의 동선을 방해해가지고 지금 양들이 옆으로 지금 피해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행 장소 안에는요. 그 사람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떤 사람들의, 그러니까 저도 여행기를 쓰면서 느끼는 어려움 중에 하나이긴 한데 제가 여기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요. 이건 되게 구체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행기를 쓰려고 하면 이 사람들은 3인칭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제가 뭐 1인칭 복수, 2인칭 단수를 향해서 이제 글을 쓰게 되죠. 우리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너라고 하는 식으로. 근데 실상 제 글 안에서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이 한국인을 가르칠 텐데 근데 그 한국인은 정작 제가 모르는 생명부지의 사람이에요. 어떤 독자가 그 글을 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으로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만났거나 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정작 글을 쓸 때는 인칭상 제일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그들이 되어버리고 나는 이제 누가 읽을지도 모르는 그냥 한국어 독자 누군가를 가정해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국에 돌아와서는 이제 우리의 시선 속에서 그들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뉴욕 사진이죠. 뉴욕에 대해서 뭔가 영화가 나오거나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는 이런 식의 장면으로 많이 시작하죠. 뉴욕의 빌딩 숲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뉴욕이라고 하는 도시의 제일 첫 번째 키워드가 도시 숲, 빌딩 숲이에요. 근데 가령 캄보디아를 다룰 때는 거기 있는 어떤 마을들을 다룰 때는 거기서 지금 생선 불 거먹고 있는 애를 먼저 찍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르죠. 한국에서 그 각각의 나라들을 대한 어떤 종류의 이미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반면 이건 어때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응? 시가지, 그쵸? 이거는요. 도시가 이런 식으로 격자로서 구획되고 다 비슷한 모습이라고 하는 건 한 시기에 이 건축물들은 같이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앞에 있는 이 사진에서는 지금 이 건물이 지어진 거랑 저 건물이 지어진 거랑 얼마든지 다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한식의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선 도시인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식의 도시가 만들어진 건요. 이게 쿠스코인데요. 이건 식민도시로서 개발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인들이 들어가서 유럽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상력에 근거해가지고 소위 신대륙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시를 한꺼번에 확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0년, 4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모습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 파주에 있죠. 뭐 서울에 저는 살고 있고요. 한 도시 안에는 밑그림이라고 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도 하나의 어떤 회화를 보면 뭐 스케치가 되어 있고 뭔가 거기에 그 색깔이 덧칠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것처럼 근데 그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기 이전에는 뭔가 밑그림이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채색되면서 그 밑그림은 정작 지워지게 되죠. 사람들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도시에서도 그런 종류의 밑그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령 여기에 있는 이 도시의 밑그림과 아까 뉴욕에서 밑그림은 다른 거예요. 여기에 사람들의 동선도 다르고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서로 교환하는 표정도 다르고요. 생활상의 어떤 여러 가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르겠죠. 가령 서울에서 살던 사람이 일본 도쿄에 가면 일본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헷갈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시의 세팅 자체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지하철이 어떤 식으로 나 있는지도 알고 있고 저기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배고플 때 어디에 가야 되는지 저기 가면 편의점도 있는 걸 알고 있고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 영어가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인도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꽤나 헤매게 될 거예요. 언어는 통한다 하더라도 그 도시의 밑그림 자체가 서로의 밑그림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혼란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자, 그거 역시도 우리한테는 잘 안 드러나는 겁니다. 관심을 가졌을 때만 조금씩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읽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메트로폴리타나 성당인데 그 멕시코시티에 있는 성당이에요. 아름답죠? 근데 그냥 아름답기만 한 성당은 아니에요. 이 성당이 있는 곳에는요, 아까 봤던 그 식민도시가 있네요. 근데 그 식민도시 보면 아까 이 중간에 터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쏙갈로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텐데요. 거기는 예전에 원래 군인들이 이렇게 거기서 이제 정렬시켜두는 그런 장소였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유럽인들이 소위 신대륙에 가가지고 도시들을 건설할 때는 제일 처음에 만든 게 성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부왕청, 관청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광장을 만들고 그 옆으로 이제 도시들을 내는 거죠. 아까 비슷하게 이제 건물들을 내는 거죠. 근데 성당들을 만들려면 돌이 필요하잖아요. 그 돌은 어디서 가져다가 성당을 올렸을까요? 그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이 아니라 집 가지고 오는 이런 식의 건축물을 올리기는 힘들겠죠. 그 사람들의 신전이 있겠죠. 거의 대부분 다, 그 라틴 아메리카 뭐 많은 데가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터키에 있는 많은 건축물도 그런데 전에 있었던 어떤 돌들의 운명이 이제 새로운 신을 영접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게 된 것들이죠. 이거는요, 멕시코시티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예요. 떼오띠와칸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 있었던 돌들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거는 원래 그 똘레칸가 하는 그 문명의 건축물이어서 이게 아스테카 건축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메트로폴리타나 성당이라고 하는 건 아스테카 문명을 이제 무너뜨리고 만들어진 성당인 거죠, 원래는요. 근데 원래 이것들이 무너지기 전에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피라미드는 이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피라미드를 한번 상상해 볼게요. 뭐 이거랑 유사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자, 여기 피라미드가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랑은 되게 다르죠. 여기 보면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은 91개입니다. 사면에 91개가 있으면 곱하기 4하면 몇이죠? 뭘 의미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64개의 계단이 있고 제일 위에 재단 하나가 있어서 365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매해 태양신을 연접하기 위해서 인신공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피라미드인 거죠. 즉, 그 민족에게 태양의 신과 바람의 신과 비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있었던 그 돌들이 지금은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돌들이 되어버렸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할 때만 읽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안 그러면 가가지고 이쁘네 감상만 하고 오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도 복잡해요. 이건 과테말라 시티였는데요. 뭐가 보이세요? 베레타네요. 총기가 보이네요. 어떤 게 예상이 되세요? 그쵸. 총기 소유가 합법화되어 있다?
일단 그 사회에 총이 많은 거네요. 왜 총이 많아졌을까요, 그러면? 치안이 안 좋아서? 왜 치안이 안 좋아졌을까요? 인종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인종이 많은 나라, 그러니까 가령 특히 페루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인종적으로 복잡한데 거기는 총기가 이런 식으로 공공연하게 돌아다니지는 않거든요. 내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테말라에는 40년에 걸친 내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전이 있는 국가는 그 사이에 그 총기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커서 한 10년 정도 동안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정권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총을 굉장히 빨리 회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총기를 범죄 집단이 갖고 있거나 뭐 가정이 비치되어 있거나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내전이 있었던 그 사회는 그 다음에 향후 몇 년 동안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과테말라에는 그러니까 내전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사회에 총기가 흩뿌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냥 간다라면 모르겠죠. 하지만 내전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 맥락을 안다면 이 지금 장면의 의미가 뭔지 다 잘 아실 거예요. 이건 훨씬 더 복잡한데요. 세노리코라고 하는 그 볼리비아의 산이 있거든요. 세노리코라고 하는 산의 이름은 원래 부유한 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부유한 산의 존재 때문에 볼리비아는 되게 가난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신대륙 발견 이후에 제일 많이 가져간 게 은이죠. 은의 80%가 멕시코랑 볼리비아에서 생산이 됐는데 거의 대부분이 이 산에서 생산됐거든요. 이 산 안에서 굉장히 순도가 높은 은이 잔뜩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유럽의 발전은 여기에서 은을 엄청나게 많이 끌어다가 그 은화를 여기서 잔뜩 만들어서 그걸 이제 계속 실어보냈던 거죠. 그래서 가격혁명에서 산업혁명이 이제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 여기는 수탈되어 버렸고요. 근데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냐면 볼리비아는 자국의 통화를 스스로 발행하지 못해요. 세계은행이 너희들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네 나라 통화를 네 나라에선 발행을 못해. 지금 볼리비아 통화는 브라질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유럽에 있는 돈은 거의 대부분 다 볼리비아에서 만들어졌어요. 몇 세기 전만 해도. 근데 그 역사를 거친 결과 지금 볼리비아는 거의 세계에서 최빈국이 되어서 자국의 통화조차도 발행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더 복잡한 문제네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문화상대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많이 들어봤겠다, 그쵸? 요즘 사회문화 공부 안 하나? 빠옹다족이에요. 뭐가 눈에 띄세요? 그쵸? 이게요, 신체에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금 여기 목척추가 한 9개 정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억지로 늘리게 되면 근육이 굉장히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소화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실제로 저 목걸이를 빼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은 사례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명화된 사람으로서 여기는 이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이걸 야만적이다, 덜 문명화되었다, 혹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 이러면 안 되죠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럼 그냥 그런가 보네? 문의 상대주의지? 문화적 고유성이야? 이렇게 하고 마실 건가요? 어떤 종류의 왜곡된 미의식에 의해서 신체가 훼손되는 사례는 모든 문화권에 있고 특히 한국이 심하죠. 한국은 성형 천국이잖아요. 압구정동에 가면 굉장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 되게 인류사 안에서 굉장히 드문 장면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래서 그런 식의 뭔가 미의식 때문에 신체가 훼손되고 있어서 문제다라고 얘기할 거면 한국 사회 안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괜찮은 문제인 건가요? 문제가 아닌 건가요? 가령 여러분들 전조군 들어보셨어요? 중국에서 과거 여성들이 이렇게 뭔가 남성들의 미의식에 의해서 뭐 여성들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뭔가 억지로 발 사이즈를 줄여서 운동 능력도 부족하고 하긴 했다네요. 그런 것도 그냥 괜찮은 건가요? 아니면 더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뭐 일부 이슬람권 국가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 할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신체 일부를 훼손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은 그냥 문화적 고유성이 이렇게 내버려 두실 건가요? 왜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까는 내버려 둬야 되죠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례와 방금 제가 얘기한 여성 할례 사례의 차이는 뭐예요? 그 극단성은 도대체 어디서 판가름이 되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는 극단적이지 않으니까 이건 문화적 상대성이지, 좋은 거야. 어디부터는 이건 이러면 안 되지, 이게 사람이 이래서야. 그걸 가르는 기준이 뭐죠? 맞아요. 누가 했느냐, 그리고 누가 당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가령 여기 빠옹다족 여성들은요,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이게 몸에 해롭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면 뭐 해로울 수는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안 해요. 하지만 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런 종류의 미의식을 갖고 있어서 본인이 지금 현재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여성 할례는? 맞아요. 그런 식의 자기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당해버린 경우인 거죠. 그래서 만약 그거를 우리가 문화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 국가의 문화라기보다 이슬람권에 있는 그 국가의 남성들의 문화 혹은 뭔가 지배계층의 문화라고 할까? 이런 식으로 한정해서 불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문화적 고유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적 고유성에 의해서 피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피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피해로 인식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피해가 그만큼 큰 피해가 아니라고 인식할 때 그건 존중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심지어 지금 그 이슬람권에서도 그런 식으로 신체가 훼손된 여성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 증언의 목소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그렇다면 그런 건 단순하게 문화적 고유성이라고 하는 식으로 그냥 인정해서는 안 되겠네요. 자, 이런 식의 판단이라고 하는 건 역시 한 문화가 아니라 A 문화랑 B 문화, A 사회만이 아니라 B 사회까지 뭔가 이렇게 같이 견주어 봤을 때 발생하게 되는 그런 물음들이 있네요. 여기는 샹그릴라라고 하는 데예요. 장족이에요. 중국에 있는 소수민족이죠. 샹그릴라라고 하는 데는 이제 관광지로 개발이 됐어요. 원래는 쭝띠엔이라고 하는 데였거든요. 근데 관광지로 개발된 이후에는 연간 한 200만 명 정도의 지금 사람들이 오고 있고 매일 이 시간이 되면요, 나와서 동네에서 이렇게 춤을 추세요. 근데 사실 보면 여기 지금 여행자들이 보고 있잖아요. 외국인 여행자들이. 그래서 외국인 여행자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소수민족의 관광상품일 수도 있긴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배경식을 가졌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흥이 없을까요? 표정들을 보면 또 그렇지 않거든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긴 해요. 즉, 우리가 여행을 간 그곳에서 뭔가를 읽을 때 배경지식은 되게 중요할 수는 있어요. 배경지식이 있어야지만 더 보이는 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잘못된 경우에는 배경지식으로 거기서 우리가 본 장면을 찍어내릴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러려니. 즉, 이거는 그냥, 장족들이 여기서 외국에서,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한테 뭔가 자기네들 이런 거 있더라고 하는 식으로 쇼하네? 라고 하는 식으로 그쳐버리고 말 수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표정은 못 본 채로요. 제인이에요. 이분의 이름은요. 놀랬어요. 이거는 라오스에서 찍은 사진인데 루앙팡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요. 이 제인이 1년 전에 이 마을에 여행을 왔거든요. 여행을 와가지고 마을의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한 명씩 다 찍고 그때 그 사진을 출력을 해가지고 1년 만에 와가지고 그 집집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선물로서. 근데 그 마음가짐 자체도 놀랍긴 하지만 더 놀랐던 건 뭐냐면 제인이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집과 집 사이의 거리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인이 집을 이렇게 방문하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저는 같이 쫓아가면서. 근데 저는 워낙 이렇게 길눈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제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도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떤 마음의 동선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이날 이 집에 가가지고 누구한테 따뜻한 차를 대접받았고 그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다음에 옆집에 그때는 꼬마애가 있었지 뭔가 이런 식으로 본인의 머릿속에서 그런 식의 기억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년 뒤에 왔지만 그때 그 사진 속의 주인공들을 지금 다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의 여행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관광하고는 굉장히 다른 여행이겠죠. 그렇죠? 저는 여행을 맨 처음에 간 거는 고등학교 지금 1학년이라고 하셨나요? 2학년이라고 하셨나요? 맞아요. 제가 1학년에서 2학년으로 넘어가는 봄방학에 갔었거든요. 처음으로 나가봤던 여행이요. 그때는요, 제가 96년이어서 한국이 한창 흥청망청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갔었어요. 수학여행을 호주를 갔었는데, 그때는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 다음에서 이제 대학 들어와서, 대학교 이제 3학년 때, 그때 인도의 세계사회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어서, 그다음부터 이제 여행을 가게 됐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번 여행을 2003년도에 가고 나서부터는 거의 매해마다 지금 여행을 가고 있긴 하거든요. 저는 전공이 사회학이에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한 10년 정도 동안 이제 수유너머라고 하는 연구실에 속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주로 철학 공부를 했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학습을 하고 있는 중이네요.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나중에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전공들이 있죠. 근데 하는 공부마다 사실 눈높이들이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자, 여기 세상이 있어요. 세상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이런 눈높이도 있어요. 아니면 이 세상을 옆에서 쳐다보는 이런 눈높이도 있거든요. 아니면 이 바닥이 궁금한, 이 현상 너머가 궁금한 그런 종류의 눈높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요. 가령 제가 지금 전공하고 있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높이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국가의 문제, 근대의 문제 이런 식으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설에 근거해서 의미를 이제 추출해내는 방식인 거죠. 철학이라는 건 어때요? 철학이라는 건 이 바닥, 이면을 살피는 거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눈높이는 아마 어떤 세상, 사람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횡으로 대하는 눈높이에 가깝겠죠. 근데 저는 그 독서를 계속 하고 있긴 한데, 어느 시기부터 소설책을 못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꽤 오랫동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학교 안에서는 사회학적인 어떤 훈련들을 계속 받고 있고, 제가 공부했던 그 연구실에서는 철학적인 이런 훈련들을 받고 있는데, 저한테 빠져있는 눈높이가 문학의 눈높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 문학의 눈높이를 소설책이라든가 뭔가 시를 독해하는 방식 혹은 저 스스로가 쓰는 방식으로 제가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여행이었던 거죠. 여행이라고 하는 건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종류의 배경 지식을 갖고 나가서 무언가를 보고 오는 거기도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살림살이라고 하는 걸 책을 볼 때 혹은 제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대할 때랑은 전혀 다른 그런 눈높이 속에서 사람의 살림살이를 대하고 그래서 미리 예기치 못했던 그런 물음들을 계속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독해 훈련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들을 넘어서서 뭔가를 읽어내는 것.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의 일부 내용만 읽어보고 한번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와닿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뒷페이지를 볼게요. 현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딱해 보인다면 혀를 끌끌 찬 뒤 호텔방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그처럼 가벼운 동정의 배후에는 어떤 우월감이 도사리고 있지 않은지 자문할 수 있다. 자신과 같은 여행자들이 몰려와 그곳이 관광지로 변해가고 공동체가 해체되고 저임금, 노동이 늘어나며 자신이 손에 쥔 고급 카메라가 그들의 공핍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지는 않는지 자문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현지 사회를 함부로 평가하는 유권 해석권과 끌끌 혀를 차대 대상으로부터 멀찌감치 거리를 두는 면측특권, 말을 너무 어렵게 썼네요. 멋대로 향유하지 않는지 자문할 수 있다. 나아가 자신은 원하면 언제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조건이 서툰 연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아닌지 자문할 수 있다. 현지인들은 식물처럼 그 땅에 뿌리박혀 있고 자신은 동물처럼 여기저기 오고 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포함해서 말이다. 제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처럼 수평적인 이동의 체험을 매개 삼아 자신을 수직으로 깊숙이 파고든다. 그때 여행은 달리 없는 물음의 과정이자 공부의 형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일단 제 강연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